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어제만 해도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도 속출했습니다. 이전처럼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피해가 났는지 류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급류가 흐르는 하천을 한 남성이 밧줄을 잡고 위태롭게 건넙니다. 40대 영국 남성이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에 2시간 넘게 고립됐다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고립되셔갖고 구조되신 거예요. 인천의 한 공사장 주변 도로. 아스팔트에 길게 금이 가 있고 인도는 막아놨습니다. 많은 비로 토사가 유실되면서 집안 침하가 발생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집안이 다 꺼졌지 않습니까? 전남 나주에서는 장맛비가 내리는 사이 누군가 다량의 폐유를 농수로에 뿌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며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덮쳤고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지거나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창원과 인천 등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이 끊어져 인근 1,100여 가구에 한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악천후에 제주국제공항과 여수공항은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되거나 지연 운항됐습니다. 제주에서 아예 못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32개 항로, 인천 1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빗길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전복 사고가 잇따랐고 영동고속도로에선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SUV가 고속도로 갓길에 반대 방향으로 향한 채 넘어져 있습니다. 중장비가 들어서 바로 세웁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청주 구간에서 SUV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전복됐습니다. 약 3시간쯤 전에는 경부고속도로 대전 구간에서도 SUV 2대가 잇따라 전복됐습니다. 뒤따라오던 SUV는 앞에 넘어져 있는 SUV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었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대전 터널을 나와가지고 대전 IC까지는 약간 곡선 구간이라고 내리막에. 두 운전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영동고속도로 횡성 구간에서는 고속버스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는 승용차가 옆에서 추돌하며 일어났습니다.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죠. 실비가 이제 살짝 내리는 상태. 승용차가 이제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봐야죠.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60대 남성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일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 충돌해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새벽 2시쯤엔 경북 경주에서 승용차가 도로 아래로 추락해 2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이틀 동안 많은 비가 내린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에도 국지성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건우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틀간 내린 장맛비로 이곳은 평소보다 유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는 오후 5시부터 흩날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이곳 남해안과 제주엔 오늘 밤 국지성 호우가 예보됐고 내일까지 계속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모레 화요일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비가 오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이번 주 내내 남북을 오르내리는데 제주와 지리산 등에는 1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호우 피해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장마가 이제 시작인데 벌써 산사태와 낙석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네, 이틀 동안 제주 진달래에 33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사태는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장동에서 산사태로 바위가 굴러떨어져 주택을 덮칠 뻔했습니다. 바위가 다행히 구조물에 걸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0명의 주민들이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1시쯤에는 강원 홍천 영귀미면 도로에 낙석이 떨어졌고 인제에서는 임도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나선 산림당국은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 기울이고 유사시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주 영산강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우리 사회는 경험을 통해 이 비 피해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현재 비 피해 대비 상황이 어떤지 점검하는 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장면은 2년 전 기록적인 폭우에 잠긴 강남역 모습입니다. 도로 곳곳에서 차들이 침수되고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당시 역류 방지 시설 같은 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정은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인도를 시민들이 힘겹게 걸어갑니다. 도로엔 침수된 차량들이 멈춰서 있고 수압을 견디지 못해 맨홀 뚜껑 사이로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2022년 8월 8일 시간당 최대 141.5mm의 기록적 폭우로 강남역이 잠겼습니다. 당시 담배꽁초와 쓰레기들로 인해 역류 방지 시설과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자치구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류 방지 시설엔 시민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가 가득했고 여기 담배꽁초 너무 많으니까 여기 좀 빼자 여기. 빗물바지 안엔 낙엽과 쓰레기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빗물바지는 비가 오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빠지는데요. 대다수 빗물바지엔 이렇게 담배꽁초 등이 끼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걱정되기는 하고 제가 회사가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침수됐을 때 출근을 제대로 못했어가지고 좀 이번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찰과 자치구가 한 라인을 구성해 장마철 수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되풀이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이 비 피해 대책 가운데 하나가 지하 터널에 빗물을 저장했다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대심도 빗물 터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2년 전 상습 침수 지역 3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지하에 저장돼 있던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2022년 여름 시간당 70mm 폭우를 받아낸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 터널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던 신월동 일대는 2020년 빗물 터널이 완공된 이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서울시는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등 침수 취약 지역 3곳에도 지하 40m에서 50m 아래에 빗물을 저장했다 흘려보내는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겠다며 2023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7년 완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수해 방지 시설을 만들어서 저지대 일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입니다. 폭우 때 도림천물이 넘칠 것에 대비해 빗물 터널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아직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대심도 빗물 터널 3곳의 공사비로 1조 4,100억 원을 책정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2천억 원 이상 삭감되면서 사업에 참여할 건설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설 물가 상승률을 100%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사업비를 1조 3,600억 원대로 늘려 건설사와 수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비 오면 다 그냥 쓸어가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화성 참사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났고 오늘은 희생자의 첫 발인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안전교육이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경찰은 이 부분까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사죄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유가족들이 분향소 앞에 모였습니다. 희생자 19명의 가족들이 참여한 유족협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산재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고의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매일 공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유족들은 특히 아리셀 대표가 직접 진실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할 테이블을 마련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23명의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40대 한국인 여성의 장례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아리셀이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또 나왔습니다. 안전교육도 받은 것도 없고요. 그냥 출근하자부터 앉아서 우리는 머리 숙이고 일만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뤄진 20여 명의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고 이번 주 아리셀 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많아 압수물 분석에는 2, 3주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리셀을 3년 연속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성 공장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외국인들에게는 보상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검은 양복을 갖춰 입은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합니다. 일동 묵념. 당정은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며 관계부처 TF를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장례부터 발인까지 지원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의 신속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공장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임금 근로자인 점만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만큼 빠른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사고 현장 수습과 함께 희생자 장례, 부상자 치료, 피해 보상 등 전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달 수수료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책,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과 함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이란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부총리급 부처 신설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여야는 지난 총선 기간 저출생 부처 신설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구도를 보면 한동훈 후보와 나머지 3명 후보 간의 대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배신의 정치를 거론하며 한 후보를 일제히 견제했고 한 후보 측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20년 관계를 저버렸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한 후보가 소통과 신뢰, 경험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강조한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예고한 해병대원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는데 나 후보 측은 배신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신 정치 이런 논란이 자꾸 많이 있는데요. 본인이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틀째 영남 공략에 나선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심각한 계파 갈등이 생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박 비박의 그 파탄적인 관계에 10배, 20배 되는 파탄의 관계를 만들까 봐. 그런 우려 속에서 공세가 집중되자 한동훈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사진과 함께 인신공격이 아닌 미래를 고민하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란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한 후보 측은 배신 정치란 주장에 대해 축구의 공환증에 빗대 한 후보를 무서워하는 현상이 퍼지고 있다며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화요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사법 그리고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김현 의원이 방통위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비판했고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또 거부한다면 그건 자백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의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실에 목마른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화요일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까지 집중 공세를 펼 계획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과 소위 방송사법도 내달 4일까지인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할 방침입니다. 방송사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 방통위원회 항의 방문 당시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방통위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름이 뭐죠? 상우나? 직책이 뭐예요? 빨리 주시라니까. 공범으로 자꾸 그러지 마시라니까. 갑질을 하고도 부정하는 것은 갑질 중독에 해당합니다. 김현 의원은 앞뒤 사정 고려 없이 일부 발췌된 영상을 근거로 윽박질렀다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여당을 향해 정정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민주당의 대응은 더욱 날이 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의혹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옥중 노트에 나온 회유와 협박 정황이 구체적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주말 밤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해가고 겁박한 이 검사는 이화영 부자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 등 피의자 회유 협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박 검사의 해명은 추상적이지만 이 전 부지사가 옥중 노트에 쓴 회유와 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라며 박 검사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주말인 어젯밤 9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당대표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다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면서 어떤 검사도 직을 걸고 무모한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정 검사를 겨냥해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도돌이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도 했습니다.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에게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검찰의 반박도 구체적이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건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와 이 전 부지사 배우자라며 회유 경과 일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주변 인물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검찰 반박 내용은 권영석 기자가 설명합니다. 대북 송금 혐의를 부인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건 지난해 6월 9일 검찰 조사에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과 관련돼 있다고 하더니 같은 달 30일엔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납했고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며 진술을 구체화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술조서는 지난해 7월 11일 재판부에 제출되는데 검찰은 이틀 뒤부터 이 대표 측근들이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아내와의 통화에서 당이 돕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썼고 법정에선 이 전 부지사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된 것도 회유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 교체 이후 이전 부지사 측은 검찰청 술판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회유로 받아낸 진술에 기반해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했다는 논리로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이제는 마무리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강경 일변도에서 한 발 물러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만 지난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소아과 의사들이 소아의료체계 붕괴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소아과 의사가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 전공의 의무 할당제라도 해서 소아청소년과를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집단 휴진에 불참했던 아동병원협회 의사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로 동네 아동병원의 90%가 소아응급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없어 의료사고 위험이 높지만 구급차로 들어온 소아 환자를 다시 대형 병원으로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소아 의료 시스템 붕괴로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전공의가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없는 상황으로 그냥 맞춰서 꾸역꾸역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응급실화되고 있는 동네 아동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호소입니다. 특히 의료 공백 사태 후 벼랑 끝에 와 있는 소아과 인력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소아과의 전공의를 강제로 할당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소아과 전공의 의무 할당제 이런 것도 해서 저희들 후배를 꼭 좀 키웠으면 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있을 미복귀 전공의 처분 결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복귀율이 낮은 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등 압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하반기 모집엔 사직 전공의도 지원 가능하도록 예외를 둘 가능성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국내 재계순위 2위인 SK그룹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일단 200개가 넘는 계열사를 축소 정리하고 인공지능 AI에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SK그룹이 이렇게 대수술에 나선 배경을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2심 판결 이후 또다시 오너 리스크에 노출된 SK그룹. 하지만 혼란은 잠시. 최 회장은 곧바로 미국 출장을 떠나 생성형 AI 열풍을 일으킨 오픈 AI CEO 샘 올트만과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를 만났습니다. 어제와 그제는 국내에서 진행된 경영전략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미국에서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을 정도라며 사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2026년까지 80조 원을 AI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배터리와 바이오, 반도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AI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AI와 반도체와 배터리로 가는 제조업 중심의 그룹으로 가면 캐시플로우가 다시 돈을 쌓는 기업으로 가겠죠. 대수술의 배경에는 10분기 연속 적자로 2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내고 있는 배터리 사업체 SK온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어발식 계열사 정리도 속도를 냅니다. SK그룹의 계열사는 219개로 내부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곳이 부지기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얼마 전 미술 경매 시장에 처음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워낙 고가다 보니 낙찰이 될지도 의문이었는데 200억 원이 넘는 값에 팔렸습니다. 미술품 경매에 분양권이 왜 등장한 건지 정수양 기자가 경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미술품 경매장. 출품 목록에 생소한 매물이 눈에 띕니다. 분양가 210억 원짜리 오피스텔이 시작가 160억 원에 나온 겁니다. 건축계 거장이 설계했고 낙찰자만을 위한 인테리어까지 제공되는 조건입니다. 경매장 건물 1층에는 경매에 나온 미술품 옆에 오피스텔을 홍보하는 부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대 속에 시작된 경매. 지금부터
160억 원부터 판매되면서 호가는 5억 원씩 올라가겠습니다. 160억 원 들어주시죠. 초반부터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더니 서면 180억, 서면 185억. 11차례 경합 끝에 서면 응찰자에게 최종 낙찰됐습니다. 219억 원 낙찰입니다. 미술 경매에 테마파크나 미술관 건물이 등장한 적은 있지만 분양건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건축 철학의 주거 공간까지 이어진다는 데 있어서 부동산 이상의 희소성과 예술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매 결과를 놓고 양극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부자들의 구매 수요가 존재하고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 현명한 소비 정보를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 리포트, 똑소리를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누구나 경험했지만 사소하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부러진 과자나 부서진 라면을 파손으로 볼 수 있을지 조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초코 막대 과자입니다. 이 과자를 먹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경험. 바로 부러진 손잡이입니다. 보통은 그냥 먹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손에 초코가 덕지덕지 묻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고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손에 초코가 묻는 것도 그렇고 이제 먹을 때 조금 더러워지는 느낌. 좀 짜증이 나도 그래도 먹어야죠. 비스킷류는 더 난감합니다. 특히 이런 크래커 형태의 제품은 부러지면 가루로 남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주워 먹을 수도 없어 봉지채 털어 먹어야 합니다. 부서진 라면은 면을 한 번에 길게 후루룩 흡입하는 속칭 면치기도 힘들고 마지막 면 조각들은 잘 집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교환이 가능할까? 국내 대표 식품업체 10곳에 과자는 절반, 라면은 3동강 난 것을 가정해 문의해봤습니다.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 제품을 보내준다는 곳이 6군데나 됐습니다. 전 진정 다시 한번 좀 사과 말씀드리고요. 제가 새 제품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4곳은 불량 제품의 사진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건도 좀 소개해드렸던 적은 없었어요. 업체가 거부할 경우 사실상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습니다. 업체나 소비자원의 관련 규정에 일부 파손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는 데다 생산 유통 중 어느 과정에서 손상됐는지를 소비자가 밝혀야 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격리하다 하더라도 결함은 있는 거죠. 만든 사람이 유통의 과정까지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결함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결함. 그 사소함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TV조선 똑소리였습니다. 네, 경복궁 같은 고궁 앞을 지나면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 찍는 모습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개량 한복입니다. 이를 두고 전통이냐 현대문화냐로 논란입니다. 사회부 이나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서울 고궁은 물론이고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도 이 개량 한복 대여점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연예인들도 개량 한복 많이 입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 K-팝 스타인 아이돌 그룹 뉴진스도 지난달 21일 경복궁에서 열린 2024 코리아 온 스테이지 공연에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이었는데요. 공연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멤버들은 안이 비치는 시스루 재질의 저고리와 무릎 위까지 오는 치마를 입었는데요. K-팝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개량 한복이 갑자기 또 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까? 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빌려 입는 한복들은 한복 구조와 맞지 않거나 국적 불명인 것들이 많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종류든 한복을 입기만 하면 고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궁 무료 입장 규정까지 손을 보게 되면 관광하러 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복궁에 다녀왔는데요. 실제 대다수는 전통 한복이 아닌 화려한 장식이 달린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Yeah, I think more colorful is really beautiful. Like to have like plenty things, like flowers, like some sparkles everywhere. This is really beautiful. 네, 한복 대여점 업주들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럼 전통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현대에 맞게 개량되어 갖고 입고 있는 이 한복을 이게 한복이 아니다, 전통 한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개량 한복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 종로구가 개량 한복 착용자를 고궁 무료 입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몇 차례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매번 논란이 반복만 되고 결론을 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량 한복과 전통 한복을 구분짓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 또는 바지로 상하의 형태를 갖춰야 하고 깃, 고름, 동정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 한복과 개량 한복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한복이라고 딱 정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한복의 의미까지 훼손하는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 세대들이 제대로 된 한복이 뭔지 몰라요. 교과 과정에도 없잖아요. 문화로서의 선진국을 가려면 우리 문화 지키는 게 맞아요. 논란이 일자 국가유산청은 최 청장의 발언은 전통 한복을 확산시키자는 의미였지 개량 한복 퇴출이나 강력 규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면서 고궁 무료 관람 제한 등의 정책도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된 이 개량 한복을 제재하기보다는 전통 한복의 맥을 제대로 알리고 또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 연구팀이 살아있는 세포로 만든 인공 피부를 로봇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람의 얼굴 구조와 구성 물질을 본따 로봇의 피부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 모습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소 지을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볼은 볼록해집니다. 일본 연구팀이 살아있는 세포로 만든 피부 조직을 로봇에 이식했습니다. They found a new method of binding human-like skin tissue to mechanical, robotic materials. 인간의 피부가 근육의 인대로 묶인 것에 착안해 로봇의 작은 구멍을 뚫어 콜라겐이 포함된 젤로 덮은 뒤 인공 피부를 부착했습니다. 로봇을 조작하면 피부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실제 인간의 피부처럼 잘 찢어지지 않고 재생도 됩니다. The team of scientists hopes that this study can help humanoids increase mobility, self-healing, and appear more human. 누리꾼들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기술 발전이 놀랍다는 반응과 소름 끼친다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는 데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피부 노화와 성형수술 등의 임상시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국 등 주요국들도 기능은 물론 외모까지 인간을 닮은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뒤 양측은 다방면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업체가 함흥 해수욕장 여름휴가와 백두산 트레킹 같은 북한 관광 상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김충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자랑인 마식령 스키장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이 슬로프를 타고 내려옵니다. 평양 만수대 앞 거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상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입니다. Вырос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от бабушек, дедушек много рассказов про то, как было в СССР. 북한은 올해 초 러시아 관광객에 한해 시범적으로 빗장을 풀었는데 양국이 본격적인 관광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북한 여행사 인투르는 평양 시내 투어와 함흥 해변 여름휴가 상품, 백두산 등반 투어까지 7개 상품을 공개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첫 북한 상품 박람회에는 70여 개 기업이 참여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모양의 물놀이 튜브 같은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두 나라가 군사 무기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를 한다는 점을 선전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사실은 군사협력을 은폐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틀 전 시작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참석자 전원이 착용한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넘어 김정은 스스로를 단독 우상화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 특검법 딜레마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데 야권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처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희가 별도 취재해봤더니 3주 전에 민주당과 이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2+2 이 비공개 회동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황운하 원내대표에게 한동훈 특검의 수사 범위를 직접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특검은 뭘 수사하는 겁니까? 네, 한동훈 특검법은 크게 소위 고발 사주 의혹과 이 딸 스펙 관련 의혹 등 5가지입니다. 이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재직 당시 받은 이 징계에 대한 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고의로 상고를 포기했다 이런 의혹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가 부당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이 수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정국을 유도하려는 이 정쟁용 특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딜레마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현재 지금 여당에서 이 전당대회 레이스가 한창이죠. 이 각 주자들이 이 특검법에 대한 스탠스를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 당사자인 한 후보 캠프는요, 이 5가지 의혹 중에 이미 2가지는 이 1차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난 사안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은 곧 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이라면서 이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을 넘어서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수사의 문을 열겠다는 한 후보와 세 후보가 각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이 세 후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기도 좀 그럴 것 같고 어떻습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고민도 있어 보입니다. 이 원희룡 후보는 해병대원 특검을 반대하면서 이 수사기관의 결과부터 확인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같은 논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의 반복되는 이 특검 공세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특검 저희가 단호히 반대하고요. 특검이 미끼인 줄 모르고 이것을 자기는 예외이고 자기만 살 줄 알고 이 특검의 미끼를 덥석덥석 무는. 예,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요. 앞서 한 후보가 이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안했을 때 이 찬성률이 높으면 본인 특검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반문했지만 마찬가지로 이 정쟁용 특검에는 휘말려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죠. 제가 그 최상병 특검법을 우리 법안을 내자고 했을 때 당연히 이런 수순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상현 후보도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요, 한동훈 특검법 반대할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반대할 거예요. 세 후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두 반대를 하네요. 그런데 뭐가 딜레마라는 얘기입니까?
예, 문제는요. 이 야당이 예고한 이 처리 시점이 여당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내달 19일 전후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원 투표를 앞둔 시점에 당심을 향한 각 후보들 간의 이 차별화, 이 신경전은 불가피하죠. 이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새 후보가 야당에게 끌려가지 않는 리스크 없는 여당 대표라는 점을 내세워서 한 후보와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오늘 이 원 후보 캠프에서요, 이 해병대원 특검에 동조는 했지만 이 돌아온 건 한동훈 특검이었다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결국 다음 달 중순쯤에는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이 후보들 각각 입장도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한동훈 특검법 딜레마의 느낌표는 소수 여당의 분열은 독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당권을 겨루고 있는 여당 후보들 입장에서야 차별화를 위해선 뭐든 못하겠습니까만 이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소수 여당에서 이 특검을 두고 균열이 생겨선 야당의 릴레이 특검 공세를 막기 어려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각별했던 사이입니다. 네. 최근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예, 이 김진표 전 의장이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회고록에 담겨서 논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헬로윈 참사 조작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는 건데 논란이 커지자 결국 김 전 의장은 의도와 다르다면서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논란과 달리요, 두 사람은 정권 초반부터 이 각별한 친밀감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도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3개월쯤인 2022년 8월쯤에 이 만찬 자리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사주. 예, 이때 부산 엑스포 유치 의지를 밝히면서 김 전 의장에게 언제든 필요하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제안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요, 이 미국을 방문한 김 전 의장에게 다시 한번 1호기를 타고 워싱턴 다녀오시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야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전용기를 내주겠다는 것 자체가 당시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예, 종종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장의 건의사항을 들어주기도 했죠. 김 전 의장이 지난해 대통령에게 야당 지도부와의 공식 회동을 제안했고 이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가겠다고 화답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 이 5부 요인과 첫 차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번 논란 때문에 불편하겠어요, 서로가. 예, 특히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그리고 이 21대 국회 마무리 시기에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좀 보긴 어려웠습니다. 이 김 전 의장이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잡은 지난 5월 이 민주당 요구대로 의사 일정을 잡아서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길을 터줬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각별했던 사이의 느낌표는 정치의 비정함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여야의 극한 대치가 반복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이 여야 정치인들 간의 이 각별한 사이가 오래 유지되기는 좀 어려운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말 사이 제주에는 강풍과 함께 시간 3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남해상 부근에 위치하면서 남부지방에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영남과 제주도에 5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내륙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이후 화요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 내내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엔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30도, 대구 33도로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정체전선의 영향이 없는 곳에서는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15년 어버이날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저는 이것도 하나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당시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의 손을 뿌리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재보선 참패로 당은 뒤숭숭했고 개파 간 갈등이 극심했다고 해도 동료 최고위원에게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치권에서 정 의원은 말을 거칠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이 된 뒤로는 말 그대로 압권입니다. 비꼬기, 조롱, 모욕, 대체로 내뱉는 말이 저런 식입니다. 극성 지지층은 환호할지 몰라도 듣는 입장에선 치욕적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도드라졌을 뿐이지 사실 요즘 여의도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수준 미달의 상황이 자주 목격됩니다. 국민들이 덜 부끄럽게 기본적 소양이나 갖춰주길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